자, 그러면 이제 회계는 결국 그렇게 내부적인 거를 기록한 뒤에 외부에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보로 제공해 주는데, 그때 정보로 제공해 주는 거, 회계 결과물을 정리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회계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느냐? 요거부터 봐야죠. 우선 가정집이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까 따로 표를 만들 필요가 없죠. 반면에 기업은 누가 봐요?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한 보고서 형식으로 회계 정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재무제표라고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회계기록 결과를 보기 좋도록 정리한 거, 요게 재무제표다. 이해가 되시죠? 재무제표.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무제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제 기업의 정보로,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계부를 적고 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뭘까? 지가 보긴 하지만, 본인이 보긴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뭘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얼마를 벌었나?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얼마를 번 거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결과적으로 그럼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것도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가계부를 적더라도 사실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 싶은 거는 얼마를 벌었나? 그래서 현재 얼마가 있나? 요거죠. 그럼 요거를 회계에서도 똑같이 재무제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 얼마를 벌었나? 요걸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경영성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 이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뭐가 있나? 요걸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재무상태예요. 그래서 회계에는 얼마를 벌었나? 경영성과. 그 다음 그래서 지금 뭐가 있나? 이게 재무상태. 그래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로 만들어서 보고하게 된다. 그래서 경영성과라고 하면 얼마를 벌었나요? 매출은 얼마냐? 원가는 얼마냐? 그래서 이익이 난 거냐? 손해가 난 거냐? 요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고 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 요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태, 재무상태. 재산은 얼마냐? 빌린 돈은 뭐냐? 자금 흐름은 문제가 없느냐? 요거를 정리해서 표로 만든 거. 요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상태표라고 안 하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상태표.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부채, 요것들을 정리해서 재산 상태를 정리해 놓은 표, 요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정리한 뒤에 최종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재무제표로 보여주는데,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와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얼마를 벌었나? 경영성과. 그래서 뭐가 있나? 이건 뭐예요? 재무상태. 그리고 얼마를 벌었나를 표로 만든 걸 뭐라고 부르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재산이 얼마 있나, 재무상태를 표로 만든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 재무상태표는 재산상태, 재무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두 가지 표를 기본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나오느냐?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의 재산 상태가 표시되는 거예요. 재산 상태. 재무상태표. 그러면 만든 목적은 그거야.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 요게 이제 고민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게 은행 같은 채권자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면 대출이 필요해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은행 그 대출해주는 담당자는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이자를 줄 능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해 봐야죠.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겠어요? 재산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겠지. 그래서 재산 상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재산 상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내 돈도 있고 이미 빌린 돈도 있고.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재산 상태가 제일 일목요연하게 보여질까? 요거를 이제 고민한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얘를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으냐? 그래서 요 내용들, 재산 상태를
우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체, 현금도 있고 정기적금, 주식, 토지, 건물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전체 소유권이 있는 재산이죠. 다 더해 보시면 15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15억 원 빌려주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뭐가 있어요? 빌린 돈이 있으니까 이거는 미리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해야지. 그래서 갚을 돈, 부채가 얼마냐? 부채가 14억 있으면 현재 소유주목수는 얼마예요? 현재 소유주목 남아있는 건 1억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이 사람한테는, 이 기업한테는 얼마 이상 대출하지 않겠어요? 이들이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면 나는 1억 이상 못 주겠죠. 1억 이상 줬다가는 떼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재산 상태를 보여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정모가 일복요연한 거야. 무슨 얘기냐? 이쪽이 소유권이 있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갚을 돈이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면 소유권이 있는 전체 중에 갚을 돈 뺀 나머지가 뭐예요? 그게 소유주 몫이죠. 이렇게 표시하면 재산 상태가 제일 잘 보여지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 가계부도 체계적으로 정다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재산 상태를 보여줄 때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요 세 가지다. 이쪽이 뭐예요? 기업이 소유권 있는 전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산이라고 불러. 자산. 응? 기업이 소유권 있는 전체는 자산. 응? 이게 자산이고, 그 다음에 갚을 돈. 요건 우리가 부채. 그 다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뭐예요? 이게 소유주 몫이죠. 소유주 몫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본이라고 불러. 자본.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소유권이 있는 전체 자산이 표시되고, 거기서 갚을 돈 부채가 표시되고,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가 소유주 몫, 그걸 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에는 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체를 표시한다. 우선 그걸 뭐라 부른다? 자산. 그 다음에 갚을 돈, 부채를 표시하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뭐가 된다? 소유주 몫이 된다. 요거는 회계상 뭐라고 부른다?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요렇게 보여주면 재무 상태가 제일 잘 보여서 재무 상태표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재무 상태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요런 상태로 이제 정리해 보면 15억이 전체 자산이고 부채 빼면 자본은 5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재무상태표의 기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재산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업의 총재산, 부채, 나머지 주주목, 소유주몫이 나온다. 여기 이렇게 이제 돈들이 있다, 소유권이 있는 거, 부채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재무상태표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면 현금 있고 정기적금, 주식, 토지, 건물, 이건 소유권 있는 거죠? 요거 다 모아봤더니 25억이다. 그 다음에 부채 뭐예요? 갚을 거. 은행 차입금 있고 개인 차입금 있고 빼면 소유주 몫은 얼마 남죠? 요게 5억 남죠. 5억.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가 소유주 몫이다. 5억이 소유주 몫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응? 아시겠죠? 응.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어떤 게 들어가는지 봤어요.